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세영 기자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약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지 현 시각 유권자분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 기구인 모두의 나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고영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안산 출신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역할도 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의 경제부지사로 활동을 하다가 김동연 도지사께서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제가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마친 이후에 지금 이 김동연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동연 후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후보 직속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 네. 이름이 네. 모두의 나라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의 나라라는 슬로건 자체가 되게 귀에 쏙쏙 박히기도 하고 좀 신선한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사용하셨던 모두의 나라라는 슬로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선거 내 후보 직속 기구로 좀 차용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슬로건을 차용을 한 것 자체에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그 캐치프레이즈를 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이렇게 내걸었었는데요. 모두의 나라는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극단적 진영화,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또 사회적 양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한 발 더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내걸었던 거고요.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계엄과 내란 이러한 것들을 잘 수습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빨리 높여서 사회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모두의 나라의 원뜻, 네. 그 대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그래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그쵸. 씨앗 역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원래 사용하셨던 모두의 나라, 이게 이제 합쳐져서 되게 큰 원대한 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이 후보직 속 그 모두의 나라 위원회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지가 궁금해요.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지난번에 경선 때 매우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많이 아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뛰었던 우리 김경수 후보나 네. 모두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주정부 4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도 내가 경선에서 뛰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지금 또 현직 도지사니까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또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잘 받아서 당시 총괄 본부장 역할을 했으니까 모두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나라 위원회에서는 우리 김동연 후보 또 그 전에 뛰지 못했던 뭐 우리 김부겸 네. 후보 쪽 분들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통합의 메시지, 좀 상징적인 통합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현 시각 기준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 열심히 지역 유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각 위원회들도 좀 이런 지역적인 단위로 좀 선거 유세를 돕고 있으신 건가요? 다양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후보님은 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를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 달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마음들이 좀 착잡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마음의 정리가 덜 된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가 되는 게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하죠. 네. 지난번 예를 들어도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과 네. 많이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결과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만 봐도 지금 그 한덕수 후보는 시끄러운 예, 상태죠. 안 돌아오고 네. 있고 또 홍준표 후보도 뭐 지금 미국으로 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분열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잘 추스리고 네. 하나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함께했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전진대회도 하고 또 정책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네. 홍보도 하고 또 SNS 또 구두 홍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리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이 모두의 나라 위원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래주기를. 이거는 영상으로 기대하고 박제시켜서 있습니다. 꼭 후보께 나중에라도 전달을 드리세요, 네. 위원장님. 이게 좀 공약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두의 나라 위원회에서 이제 중앙선대위에 이제 정책을 전달을 한 걸로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안을 했다는 게 이제 좀 모두의 나라,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원래 이제 후보 시절 캠프에서 좀 고민을 하고 깊이 있게 같이 논의를 하셨던 정책들을 위주로 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한 정책들을 위주로 이재명 후보께 전달을 한 건가요? 우선 뭐 이번에 통합 네. 또 원팀 이러한 것들을 얘기는 했지만 뭐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당연히 받아달라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좋은 정책들을 제대로 골라서 네. 마음껏 써라.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음. 거기서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또 워낙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정리를 했고 이 모두의 나라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네.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내걸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 삶의 선진국은 지금 우리가 10위 안에 드는 세계 네.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막상 국민의 삶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세계적으로 보면 ILO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거를 보면 한 32위 정도 나오고요. 또 유엔에서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50위권입니다. 유엔 기준 50이요? 네, 이건 행복- 되게 생각보다. 저기 북유럽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은 10위권 안에 다 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50위 수준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대국 순위만큼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10위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이 사실 저희들은 너무 아깝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드셨으니까.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네, 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또 민주당이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요번에 단순히 뭐 짧은 기간에 공약을 꼭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 네.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급한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민주정부 4기가 선 다음에 네. 그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 정책 방향, 네. 철학 여기에도 좀 부합을 하고 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친절하게 다 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 몇 가지 정도를 네. 좀 대표적인 거를 해서 전달을 했고요. 뭐 정치에 있어서의 기득권 깨기라든가 네. 또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돌봄 문제 이런 네. 것들을 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돌봄 쪽으로 돌봄이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간병 네. 국가 책임제 문제, 네. 그다음에 좀 베이비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저희들이 그 비정규직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비정규직 작년 비율 자료 문제죠. 보니까 예. 43%인데
이 비정규직들도 열심히 생활하다가 성실하게 지내면 네. 7년 정도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안식년식으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유급휴가를 거죠?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네. 학업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후불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지금 정책들이 있고 30대인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네. 혹하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게 제 세대 그리고 제 동생 세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대학 등록금 너무 예. 비싼 이 대학 등록금이 좀 해결이 될 수 없느냐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대학 등록금 후불제라는 공약 요 부분을 좀 정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도 사실 국가 장학금이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요거랑 좀 맞습니다. 다른 점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취지는 많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기보다는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그걸로 지금 선진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나 유능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그런 학업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또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죠. 간사까지 보복이 했기 때문에 간사님이셨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학 등록금 무료를 지향하는 그런 철학을 원래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북유럽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당장은 못 가더라도 네. 우리 김동연 캠프에서 만든 이 등록금 후불제는 대출금 제도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기존의 대출 제도가 갖고 있는 걸림돌이 뭐가 있냐? 이자를 싸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자를 낸다는 것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자를 일단 네. 아예 없애자. 아예 무이자인 건가요? 이자를 오. 없애서 국가가 그냥 이자는 책임지자.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젠가는 그래도 갚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담, 짐을 그게 갖고 살잖아요. 돈을 벌면서도 마음 한켠이 그렇죠, 찝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그 대출 제도는 네. 연봉 한 2,2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네. 평균 임금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네. 발생이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중위 소득의 한 120% 정도. 예. 그러면 그게 연봉 한 3,000, 한 4,500 돼야 될 거예요. 기준이 좀 높아지는 거죠. 기준을 또 예. 높여가지고 이 정도 취업을 해도 네. 이 정도가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 좀 기준을- 삶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겨야 된다. 아. 그러니까 원리금이 아니에요. 예. 이 제도는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금을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도 또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 예, 어려움이 경제적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아니 천천히 갚다가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된다예요. 아니 그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아니신가요? 그게 대출 제도하고 다르죠. 그러네요. 대출 제도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갚고 열심히 살다가 못 갚으면 할 수 없다. 그건 나라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약간 지원에 좀 가까운 느낌, 그렇죠. 지원에 좀 무게를 그래서 두신 것 같아요. 후불제라는 말도 좀 더 좋은 명칭도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수납제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국가가 동행하면서 책임져주는 이것도 그것도 이런 책임제? 의미도 좀 뭐 있습니다. 느낌. 그래서 제가 내용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근데 신청 자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소득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그래도 언젠가는 좀 내가 능력이 되면 갚긴 갚아야 된다는 네. 부담이 있긴 있는 거니까 네. 본인이 장학금을 받는데 굳이 받을 필요 당연히 그렇죠.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집안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담 아예 안 지우고 내겠다. 그럼 그냥 그렇죠. 내면 돼요. 상황에 능력이 따라. 자유로우면 아예.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해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소득이니 현재 이런 집안의 이런 자산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랑 맥이 좀 닿아 있는 정책 들리는데. 그렇죠. 예. 이제 뭐 보편적 복지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네. 주는 건데 이제 요거는 똑같이는 아니지만 네. 그 삶의 조건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편적 복지도 위험에 처하거나 네. 복지 수요가 굉장히 높을 때 네.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 반영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공약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공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말고도 이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되게 신선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비정규직, 안식년제. 요거는 저는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문제점이 좀 가시화되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지니까 되게 제 귀에는 좀 생소하게 들렸는데 이게 7년을 일했을 경우 6개월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요런 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인 거죠.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일단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좀 우리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용어. 우리 삶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제고요. 그다음에 안식년도 우리에게 익숙한 건 교수님들이야. 그러니까요. 생소해요. 교수님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해외 연수도 그쵸. 가시고 그래서 그런 게 저도 부러웠거든요. 네. 저도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이 선출직. 4년직이시니까요. 선출직이 정치인의 인생도 네.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 하면 뭔가 짠한 그런 마음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그런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저도 기여한 겁니다. 이 네. 공약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한 시간을 토탈 네. 7년. 그러니까 7년을 계속 공식적으로 합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네. 나는 여기에 등록을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비정규직으로 한 시간이 7년이 되는 거를 이제 거기서 카운트를 해줘라 이거지. 네. 물론 정규직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네. 지향을 하는 거니까 네. 이 혜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네요. 이것도 안 마찬가지네요.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예. 실제 우리가 비정규직이 한번 돼가지고 좀 슬픈 현실은 생애에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생활할 확률이 우리가 통계를 해보니까 한 80-90% 됩니다. 그래요.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바꾸는 실제 비율을 보니까 11%밖에 안 되고요. 3년 후에 정규직으로 되는 거는 한 22%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을 꿈꾸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나라에서 네.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네. 그래서 일정 인생의 어떤 한 시기에 자기 개발도 하고 네. 그리고 충전을 해서 새로운 도약을 좀 꿈꿀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에서 주는 위안이죠. 네. 비정규직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모르겠죠. 국가에서 나중에 이걸 공증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6개월 정도 그 평균 임금, 네. 지금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이 한 월 한 4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을 보장을 해주고 단지 그런 질문들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네. 고용보험을 타는 경우도 있다. 네네.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근데 네.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해야죠. 별도인 고용보험의 거. 예. 혜택을 받는 거는 그건 별도로 예. 되는 거고 그것과 무관한 6개월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이 신청은 25세에서 34세, 네. 19세에서 34세 네네. 요때 신청을 하고 네. 65세 이내에 7년이 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너무 좋은 공약인데 한편으로 반대쪽에서는 이런 좀 반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재원 마련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인당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제 뭐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가량이 나오는 건데 1인당. 그럼 예. 이거에 대한 좀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사실 모든 우리가 정책 제안이 네. 이 재원 마련이 가장 그죠. 중요한 가장 문제죠. 크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세금으로만 다 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에서 기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50% 이상은 보장을 좀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그 비정규직을 쓰면서 이들에게 퇴직금 정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비정규직은 보통 막 10개월 일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네.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일정 기간 일하면 네.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에 상응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담을 같이 분담금을 좀 내게 하는 거죠. 사용자들에게도 약간 네. 너무 큰 부담이 안 되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들도 사실은 정규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건 좀 혜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고 위험, 이 해고 위험을 우리가 회피해야 되는데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이라고 해서 약간의 정규직들로부터 정규직들도 내가 해고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보장 장치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약간의 내게 하는 거죠. 큰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연대 그러네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안정된 사람들이 약간씩의 부담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네. 우리 사회에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일들을 하고 네.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회적 위안과 연대의 개념으로 분담을 조금씩 하면 그래서 정부가 50% 이상 고용자 또 정규직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25% 25%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만들자. 저는 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도 아름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연대, 뭐 민관이 협력해서 사회적 연대를 이제 만들어 네. 나가자. 요런 이제 복지 시스템은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돌봄에 대한 문제, 이게 돌봄 경제 빅딜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던데 간병비 국가 책임제라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노년층을 좀 공략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간병비 국가 책임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민주당에서 지난해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제 그 맥을 좀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좀 추진된 바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간병은 네. 이제 노인 정책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간병을 해야 되는 환자가 그 집안에 발생이 한번 되면 네. 이건 환자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네, 전체. 네, 그렇죠. 물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을 양상시키는 건 우리가 아마 뭐 많이 주위에서도 보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가족의 보험이다 또 그 돌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도 추구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간병 국가 책임제를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죠. 문제는 이제 재정을 핑계 삼아 가지고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예. 정부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핵심 포인트는 이 간병비를 사적으로 부담시키지 말고 네. 우리가 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그거를 보험 급여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보험료를 내고. 네. 근데 이제 이 간병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료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예.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할 때 그 시범사업 예산도 기재부에다 요청하고 그랬는데 잘 안 그러셨어요? 되더라고요. 그때도. 액수가 그러다가 커가지고. 나중에 아주 시범 지역 뭐 요양병원 예, 뭐 이런 예. 쪽에다가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네. 굉장히 이 재정 문제 때문에 특히 기재부 쪽으로 가면 고개를 설레설레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기존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추구했던 그
급여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거기 좀 덧붙인다면 그 간병에 있어서 취약한 그 층들을 대상으로 이게 주택 공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성 환자,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나 그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24시간 내내 간병이 맞아요. 필요로 하는 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그 무장의 그 주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뭐 문턱이 있다든지 네. 뭐 이런 휠체어도 못 다니고 네. 움직이는데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적합한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의 주거들을 개조해서 한 80만 채 네. 뭐 이렇게 좀 하고 또 반값 그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한 20만 채에서 한 100만 채를 이 간병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환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 있다라는 거 하고요. 정말 또한 국가 책임제네요. 이제 그렇죠. 주거 환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간병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간병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취약한 조건들을 또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이 일자리가 네. 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 나가야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의 좀 현실화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종합 세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국가 책임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헌이 좀 핫 이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년 중임제에 임기 단축, 3년의 임기 단축을 좀 운을 띄우게 되면서 이 개헌을 놓고 양당의 후보들이 좀 뜨겁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기존에 뭐 김동연 후보도 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기본 취지가 거의 다 담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경선 전에는 약간 이제 신중한 입장을 취하긴 해서 예. 부분적인 오해도 사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제 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이번에 발표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김동연 후보하고는 3년 전에 그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교체,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합 사회를 내걸었었는데 당시에 이런 분권형,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삼권 분립 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거의 다 다시 들어갔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임기 4년에 이제 연임제, 중임제 예. 이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과제인데 네. 실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독점적인 양당제가 예. 우리 사회의 정치 환경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당제를 지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맨날 쌈박질만 하는 네, 그런 네. 정당이 아니라 그 정책 정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되는 제도가 덧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당제 구도에 대한 좀 과대 대표 문제 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민주당과 많은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골프와 선거에게 공통되는 말이 있다. 그게 뭔지 골프와 아세요? 선거의 공통점이요? 네.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고개를 쳐들면 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득표율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는 모든 우리 진영이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고 네. 우리 모두의 나라 위원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전국 7개 지역을 네. 지금 4군데 네. 제가 어제 부산, 대구 거쳐서 어젯밤에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다음 주에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네.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에 기여하는 모두의 나라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나라 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그리고 그 이외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훑어보았는데요. 유권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다른 공약들을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